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 이틀 잘 쉬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마지막 과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과목, 경영 조직론, 진행해 볼 거고요. 자, 지난 연기랑 좀 다르게, 1기는 경영 조직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영 조직론은 1기랑 다르게 우선 서두에 뭘 할 거냐면 조직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조직론이 크게 3차원이 있잖아요.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단 조직 차원을 먼저 할 겁니다. 물론 오늘은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전체 역사를 좀 우선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1권에 있는 앞쪽 내용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3권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만 1권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만. 자, 그리고 요렇게 우선 조직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 그 다음 집단 차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영 조직론은 사실 이 시간 안에 좀 끝낸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 9회차 안에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고 혹시나 부족하면 약간 보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경영조직론의 역사가 월요일날 첫 번째 시험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월목 해서 총 2주간 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험 범위는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내용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때 제가 주로 좀 자세하게 언급했던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 자, 동기부여 이론은 제가 연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제나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배제하고 원론적인 내용만 쭉쭉쭉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이론도 제가 중요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룸의 리더십 이론에서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 이런 것들, 그 다음 허시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 이론,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다만 연기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의 동기부여 이론이랑 그다음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와 마찬가지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그리고 했던 부분은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그 책 1권의 36페이지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의 발전 과정, 역사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3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34페이지. 3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경영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 그래서 총 4번 정도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극초창기 때 일단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좀 비교적 최근에 한 2번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외로 잘 안 나올 것 같은 파트인데 이렇게 생각지 않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 좀 꼭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인사관리도 여기는 함께 공통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영조직론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딱 정리해 놓으면 인사도 그냥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도 같이 여기야말로 정말 인사랑 경영조직론의 공통범위입니다. 참고로 그 인사관리에서 동기부여 이론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동기부여 이론을 본 강의에서 절대 안 하는, 인사에서 안 하는 이유가 인사에서 단 한 번도 동기부여 이론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렇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갖다 붙여도 쓸만한 게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이론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 인사랑 완벽하게 겹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36페이지. 자, 여러분들 36페이지부터 펴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직이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19세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9세기 말에 표류경영 혹은 배회경영이라고 하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표류경영이란 게 뭡니까?
배가 표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 없이 계속 떠다닙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산책을 할 때에도 배회한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19세기 말에는 뭐 어떠한 목적과 정확한 어떤 그 방법이나 효율성과 이런 것들과 굉장히 무관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표류 경영 혹은 배회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당시에 제가 어떤 식으로 실제 경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날에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들이 야, 너 공장 한다며? 그러면 예. 그러면 너 사촌 동생 지금 취업 안 되는데 거기에 좀 취업시키는 게 좀 안 되겠니?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 가족인데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촌 동생이 와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경영이 뭔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19세기 말에 표류 경영, 배회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9세기 말에 표류 경영과 배회 경영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었던 이 시기에 드디어 4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고전적 접근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통적 접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고전적 접근법의 가장 첫 번째 미국의 테일러와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테일러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쭉 보면 첫 번째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은 이건 최초의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페요의 일반 관리론은 요거는 프랑스에서 발생을 했고요.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은 바로 독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배회 경영, 표류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 굉장한 효율성 있는 경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고전적 접근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복습 정도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가장 핵심이 일단 첫 번째 동작 연구와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연구를 통해서 동작 연구와 작업 시간 연구를 요거를 통해서 동작 연구를 통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뭐죠? 그치, 표준 동작. 그렇죠. 이게 바로 표준 동작을 첫 번째 만들어내고 표준 동작.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시간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표준 작업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표준 작업 시간. 그래서 표준 동작과 표준 작업 시간을 합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일일 과업량인 표준 과업이 등장하게 되고 이 표준 과업을 기준으로 이 표준 과업을 기준으로 표준 과업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뭐입니까? 고임금을 지급하고, 그쵸? 표준 과업 이하가 되면 뭘 합니까? 저임금을 지급하는, 이걸 뭐라 그랬죠?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첫 번째는 바로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동작을 표출해내고 이걸 뽑아내고, 두 번째 작업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도출해내면 요 둘을 합쳐서 일일 표준 과업량을 결정하고 이 표준 과업량을 이상 달성하게 되면 고임금, 그것보다 낮게 달성하면 저임금을 지급하는, 뭐라 그랬죠?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테일러식. 여러분들 배웠죠? 우리 임금관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한 번 자르는 거 뭡니까? 테일러식. 그 다음 또 배웠던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메리크식.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리틀식. 그렇죠.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세 번 자르고 했던 거. 그렇죠. 바로 그 테일러식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테일러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테일러가 했던 게 뭐 있습니까?
자, 테일러는 이걸 했습니다. 기존에 감독자 한 명이 전체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별로 감독자를 따로 둬서 그렇게 해서 그 감독자가 파트별 감독자가 직접 담당하게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기능식 직장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식 직장 제도.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없는 친구들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재 37페이지를 잠깐 보면,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은 첫 번째,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기능식 직장 제도가 뭡니까? 각각의 파트별로 감독자를 따로 둬서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기능식 직장 제도가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과학적인 근로자 선발을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사람을 선발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기능별로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딱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겠다. 그게 뭡니까? 근로자의 과학적 선발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바로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효율적 경영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였죠? 요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됐죠?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과업을 뽑아내고 이 표준과업에서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했다는 거. 요거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기능식 직장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과학적으로 종업원을 선발했다라는 거. 그쵸? 요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안지를 써낸다면 요런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딱딱딱 바로 채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요게 첫 번째,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과학적 관리론. 됐죠? 자, 그 다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를 굉장히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게 생산을 이루어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이걸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포드가 됩니다. 그리고 포드의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동시관리 시스템 혹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 자, 포드는 동시관리 시스템, 즉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한 생산성의 향상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포드가 했던 첫 번째 중요한 시스템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3S 시스템입니다. 자, 3S 시스템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단순화, 두 번째 뭐죠? 표준화, 세 번째 전문화. 그래서 단순화의 simplific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화의 standardization,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전문화의 specialization이 있습니다. 그쵸? 그 세 가지를 3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러한 3S를 통해서 바로 제품의 저가격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고임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다?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 됐죠? 이게 바로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드는 T형 자동차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T형 자동차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포드는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기업의 존재 이유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봉사가 목적이 된다. 그걸 우리는 포드의 포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디즘은 바로 포드의 봉사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높아심의 이야기를 할게요. 포디즘의 봉사 정신이라는 건, 봉사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건 정말로 기업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봉사활동이냐면 기업이 좋은 물건을, 굉장히 양질의 물건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곧 그 제품을 시장에 판매를 하며 누구한테 좋은 게 됩니까? 소비자한테 당연히 좋겠죠. 소비자가 굉장히 양품을, 굉장히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곧 기업이 누구에 대한 봉사활동이냐? 소비자에 대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잘 판매를 하면 그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잘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회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나눠주게 되냐? 바로 종업원들에게. 결국 그러한
좋은 제품과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뭐가 되죠? 그 고객들에게도 봉사가 되고,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오면 누구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되냐? 종업원들에게도 봉사활동이 된다. 이게 바로 포디즘입니다. 포디즘은 정말로 사회에 환원활동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룩한 것을 누구한테도 이걸 분배한다? 종업원들에게도 분배한다. 이게 포디즘이 됩니다. 그쵸? 이게 바로 두 번째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포드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자, 포드 시스템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 조립으로 작업 능률의 향상, 원가 절감, 대량 생산, 판매 가격 인하 등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 생산 관리 방식을 우리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 포드의 경영 이념인 포디즘은 봉사주의 내지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드는 생산의 표준화를 위해서 뭐 해라? 첫 번째 단순화, 두 번째 표준화, 세 번째 뭐? 전문화를 실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가 바로 포디즘. 됐죠? 포디즘.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적 접근법은 19세기 말에 표류 경영과 배회 경영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효율적 경영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그 당시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인 표류 경영과 배회 경영을 굉장히 많이 이걸 해결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미국에서 있었던 일. 됐죠? 두 번째, 프랑스에서는 페요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제가 뭐라 그랬죠? 테일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는 처음에 공장에 입사를 했을 때도 어디에 입사를 한 겁니까? 바로 생산지 가장 밑단에 일단 입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바로 이런 생산직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해요. 미시적 관리론. 그런데 반면에 페요의 일반 관리론은, 자, 말씀드렸죠. 페요는 어떻다 그랬죠?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페요는 애초부터 회사를 들어갈 때 어디로부터 들어가냐? 고위 관리직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페요는 기본적으로 모든 관리론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페요의 일반 관리론은 우리가 거시적 관리론이라고 해요. 거시적 관리론. 이렇게 됐죠? 이게 페요의 일반 관리론. 그렇죠? 자, 그러면 페요의 일반 관리론 잠깐 한번 보면요. 자, 페요는 일단 경영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을 총 몇 가지로 봤습니까? 경영자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활동을 총 몇 가지?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기술활동, 두 번째 상업활동, 세 번째 재무활동, 네 번째 보전활동, 다섯 번째 회계활동,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관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라면 응당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으로 여섯 가지의 관리활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가지의 관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페요리 여섯 가지 관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거기 보면 마지막에 있는 뭡니까? 그게 바로 관리 활동입니다. 즉 여섯 가지 경영 관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관리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때 관리 활동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매니지먼트에 해당됩니다. 오늘날의 매니지먼트에 해당되고, 오늘날의 경영학이 여기에서 태동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자가 해야 되는 관리 활동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면 바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보통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자원을 조직하고 그 다음 그걸 실제로 조직한 거를 리더가 지휘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면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통제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든 경영학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페요르의 6가지 관리 활동 중에 관리 활동이 바로 오늘날 경영학의 모태가 됐다. 요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페요르의 일반 관리론에서는 6가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바로 그렇죠. 바로 14가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6가지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14가지의 원칙을 실시를 했다. 요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관리에 통하는 14가지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분업화, 권한과 책임, 규율, 명령 통일, 지휘 통일 등등등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1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페요르의 일반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막스 베버는 권한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뭐라고 했냐면, 권한이라는 게 있고, 권한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한의 첫 번째가 바로 카리스마적 권한.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카리스마적 권한이 됩니다. 이 카리스마적 권한이 뭡니까? 첫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적 권한, 혹은 또 각종 위인 전개에 나오는 위인들의 권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카리스마적 권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전통적 권한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 권한. 자, 전통적 권한은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는 권한. 전통적 권한. 자, 전통적 권한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말 그대로 권한이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반과 노비.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양반은 위, 노예는 그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했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통적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3번째가 합리적, 그 다음에 법적 권한이 됩니다. 합리적, 법적 권한이 돼요. 자, 합리적, 법적 권한이 되고요. 합리적, 법적 권한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합법적이면서 그게 말 그대로 합리적인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저렇게 3단계로 발전한다고 했고, 첫 번째가 뭐다? 카리스마적 권한, 두 번째가 전통적 권한, 세 번째가 합리적, 법적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한 합리적, 법적 권한에 여기에 근거한 바로 조직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 체계라고 하고, 그 이상적인 조직 체계를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다? 관료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이런 피라미드형 모형의 바로 그렇죠. 조직 구조가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관료제는 뭐라고요? 관료제는 바로 합리적 법적 권한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 체계를 우리는 관료제라고 하고, 이러한 관료제가 뭐다?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잠깐 보면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관료제의 특징 어디 있냐? 여기 있죠. 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관료제 조직 이론의 특징이라고 적혀 있는 위로 올라가면요. 위로 이상의 권한 형태 가운데 보이십니까? 자, 이상의 권한 형태 가운데 베버는 역사적 발전에 따라 위의 세 유형의 권한이 순서대로 발현된다고 보았으며, 합리적 법적 권한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관료제를 조직의 구조로 규정할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관료제 조직 이론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거기 보면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조직의 공식적 기능이 수행되도록 한다. 관료제는 뭐가 있다? 규칙과 절차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관료제 안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 업무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하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관료제는 계층의 원칙을 따르라. 그 다음 또 뭡니까? 명령 및 보고 라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문서로 작성하고 규칙으로 기록을 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실 인사를 배제하고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정년을 보장한다. 조직 구성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 조직 구성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면 그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가 관료제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전적 접근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전적 접근법은 총 4가지가 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두 번째 포드의 동시 관리 시스템, 세 번째 페yor의 일반 관리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죠. 뭡니까? 고전적 접근법에서 인간관계론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이들의 이 4명의 천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직무를 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번 바꿔보니까 실제 성과가 어떻게 되냐?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직무를 전문화하고 분업화시켜도 이 성과가 더 향상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락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걸 다음과 같은 인간관계론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메이오 교수님의 호송공장 실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첫 번째, 호송공장 실험의 1단계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조명 실험입니다. 첫 번째, 조명 실험. 참고로 요거는 20 몇 회였죠? 28회인가요? 인사, 우리 여기 경영조직론 말고 인사에서 28회 노무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죠. 자, 첫 번째, 조명 실험.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그렇죠. 뭡니까? 계정기 실험. 계전기 실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면접 실험. 면접 실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전기 실험. 배전기 실험. 자, 첫 번째 조명 실험.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명 실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메이오 교수님이 실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실시한 거냐면 바로 호송공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험입니다. 그렇죠? 메이오 교수님이 아니라 호송공장 자체에서 조명에 따라서 그 종업원들의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한번 실험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당연히 이 실험을 할 때는 조명을 밝게 한 곳과 그 다음에 조명을 어둡게 한 조로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어디에 성과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렇지, 밝은 조명을 갖춘 곳이 훨씬 더 성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양측 다 성과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호송공장 자체에서는 왜 이런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오 교수님한테 이제 뭐래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오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실험에 들어오게 된 거는 계전기 실험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전기 실험에서는 계전기 실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업 집단을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여기서 메이오 교수님은 각 그룹의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 2명만 메이오 교수님이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할 사람을 4명을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집단에 총 6명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 그 각각의 두 그룹에 6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그룹에 한 그룹에는 예를 들어서 휴식 시간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또 어떠한 그룹에는 뭡니까? 거기에는 간식을 넣어주고 또 한 그룹에는 간식을 안 넣어주고 또 어떤 그룹에게는 임금을 좀 높게 주고 어떤 그룹은 임금을 낮게 주는 이런 형태로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두 집단 모두 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세 번째 뭘 하게 됩니까? 면접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면접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인간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첫 번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성과가 다 높았냐? 분명히 무언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왜 높았는지 면접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뭔가 회사 측에서 혹은 교수님 측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신이 나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뭡니까?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바로 면접 실험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계정기 실험에서 뭐가 형성된 겁니까? 그 두 사람을 뽑고 난 뒤에 그 두 사람이 나머지 같이 일할 사람 4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뽑죠? 자기랑 친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일종의 그 집단이 뭐가 됩니까? 비공식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집단이 말 그대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여기서 알게 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비공식 집단이 중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알게 된 건 마지막 배정기 실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실험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실제 성과가 올라갔는데 유독 배정기 작업 집단에서만 성과가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배정기라는 그 배정기 작업 집단에는 비공식 집단이 존재했고 그 비공식 집단에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그들이 압력을 가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고 비공식 집단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작업 집단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으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호송공장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게 되고 인간의 감정과 그 다음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 호송공장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쭉 머릿속에 흘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게 그치 이런 말이 있었지 저런 말이 있었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호송공장 실험을 잠깐만 보면 자 인간관계론을 보면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여기부터 나오죠. 1차 실험이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실시된 조명 실험이 되고요. 조명 실험의 첫 번째는 1차 실험은 호송공장이 자체적으로 1924년에서 27년 사이에 조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실험. 그 다음 2차 실험은요. 2차 실험은 전화기에 사용하는 계정기를 조립하는 6명의 여공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2명의 여공을 선발하고 나머지 4명은 먼저 선발된 2명으로 하여금 각각 2명의 여공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됐습니까? 비공식 집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쵸? 바로 이게 두 번째 계정기 실험.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정기 실험의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이 실험의 결과는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작업 조건의 변화보다는 심리적 변화가 더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 실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종업원들의 감정이나 태도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연구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차 실험. 자, 제 3차 실험은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거기 보면 메이오 팀은 인간의 감정적, 심리적 요인이 생산의 새로운 변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면접 계획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 실험에서 종업원들의 작업 의욕이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배정기 실험.
이는 생산성이 전혀 오르지 않은 작업 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실험으로 결국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산성이 왜 안 올랐냐? 그럼 그 밑에 보면 관찰 결과 종업원들은 자생적으로 비공식 집단을 구성을 했고 그 안에서 뭘 갖고 있습니까? 그들만의 규칙과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인간관계론에서 그 다음 발전하게 된 이론이 뭡니까? 그게 근대적 조직론입니다. 자, 근데 이전에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하면 고전적 접근법에서는요, 누구 너무 강조가 되었냐? 바로 조직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로 본 겁니까? 조직의 기계의 일종의 부속품으로 본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고전적 접근법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론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론에서는 오로지 이제는 뭐만 보냐? 인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다가 인간과 조직을 조화롭게 바라본 게 뭐가 되냐? 그게 근대적 조직론이고, 근대적 조직론은 뭐라고 하냐? 인간 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대적 조직론으로 가기 앞서 인간관계론에서 발전되어서 나온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행동과학 이론입니다. 자, 행동과학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이고, 대표적인 이론이 뭡니까?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는 1기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죠. 한번 들어봅시다. 행동과학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행동과학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점수가 배점이 5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50점을 맥그리거 XY 이론만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자, 행동과학 이론에 대해서 잘 봐요. 만약에 문제가 행동과학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점수가 50점이야. 그럼 맥그리거 XY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과학 이론은 뭐를 적으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조직론 배웠을 때, 동기부여 이론 배웠을 때 동기부여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엇이 동기부여를 일으킬 것인가. 그게 뭐라 그랬죠?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이론. 두 번째,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뭐였죠? 동기부여 이론의 과정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행동과학 이론이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내용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동기부여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대표적인 이 행동과학 이론이 영향을 미친 게 첫 번째 뭐냐? 내용이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리더십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 첫날이죠. 첫날은 동현이 가장 첫 번째 뭐죠? 아니, 그거 말고 리더십 이론 자체에서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위인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고, 그거의 큰 범위가 뭐죠? 인간은 어떠한, 그렇지. 그 선천적인 거 말한 게 뭡니까? 특성추구 이론. 그렇죠. 여러분 봐봐. 특성추구 이론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 뭐지? 묻지 말까? 자, 첫 번째 특성추구 이론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행위이론. 그러니까 리더의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내서 그 행동을 학습시키면 된다는 게 행위이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특성추구 이론은 리더의 선천성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행위이론은 뭐였습니까? 리더의 후천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리더의 어떤 대표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잘 뽑아내서 그걸 리더가 아닌 사람한테 가르치게 되면 얼마든지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행위이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특성추구 이론과 행위이론까지는 대표적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거냐면
one best way. 그러니까 하나의 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상황 이론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상황 이론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리더십의 주로 인간관계 중심의 리더십과 과업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고,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과 과업 중심의 리더십 말고 그 외적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마 리더십,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를 양성하는, 또 뭐 있습니까? 변혁적 리더십,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진정성 리더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리더십과 과업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그것들 외적인 것들의 또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바라본 게 뭐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 자, 거기까지가 4단계라면 마지막 5단계가 뭐냐? 역시 현대적 리더십 이론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리더십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죠.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나온 게 뭡니까? 리더십 대체 이론입니다. 그렇죠? 리더십 대체 이론은 대표적으로 리더십 귀인 이론과 좁은 의미의 리더십 대체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중에서 리더십 이론이 뭐가 행동과학 이론에 해당이 되냐면요, 바로 행위이론, 행위이론. 여러분 오하이오 주립대 모형 기억나십니까? 고려와 구조주의 모형 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그거. 그 다음에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냐? 행동과학 이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과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에서 행위 이론 있죠. 요 두 가지가 바로 행동과학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한번 해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나온 이론이 행동과학 이론이고, 이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XY 이론. 자, 인간은 X론적 인간과 Y론적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X론적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성적이고 수동적이면서, 그렇죠, 남이 어떤 시키는 거에만 발현되는, 동기부여되는,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동기부여되냐? 주로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동기부여가 된다. 반면에 Y론적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능동적이면서, 그렇죠, 발전적이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Y론적 인간에 해당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행동과학 이론. 자, 이렇게 해서 행동과학 이론은 나중에 근대적 조직 이론과 함께 현대적 조직관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적 조직론 다음에 현대적 관리론이 나오는데, 그때 영향을 미친 게 행동과학 이론이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행동과학 이론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첫 번째로 고전적 접근법을 받고, 그 다음. 자, 첫 번째로 고전적 접근법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관계론을 받고, 그 다음 인간관계론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행동과학 이론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론에서 한 번 더 발전된 이론이 뭐가 되냐? 바로 근대적 조직론이 됩니다. 근대적 조직론은 바로 조직과 인간의 소위 말하는 균형을 추구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첫 번째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라는 건 뭡니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은 이거죠. 결국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뭐냐? 대내적 균형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바로 대외적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 됩니다. 그렇죠?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잘 봐요. 종업원이 기업에 뭘 제공합니까? 바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노동력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럼 기업은 그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뭘 만들게 됩니까?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공을 하게 되냐?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은 제품을 사는 거에 대한 당연히 응당한 보상으로 뭘 제공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응당한 가격을 지불하게 돼요. 즉
그 제품의 퀄리티에 맞는 가격을 고객은 기업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은 이 가격을 통해서, 즉 돈을 통해서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럼 그 수익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란 건 뭐냐면, 첫 번째, 대내적 균형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기업에 제공한 노동력의 이 정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은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고객은 거기에 응당한 상응한 가격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뭐다?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결국 버나드의 협동체계로는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기업은 잘 굴러가게 된다라는 게 뭐다?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조화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에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 흐름 속에서 한 번을 묶거나 혹은 근대 조직론에 대해서 전체를 물을 때 하나의 한 꼭지 정도로 쓰는 정도로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 지금 책에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거 제가 줄 꺼놓은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버나드의 협동체계론 잠깐만 보면요. 버나드의 협동체계론 잠깐 봐야 되는데 잠깐 10분만 좀 쉬고 합시다.